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한류 스타 수지 씨와 그리고 또 이민호 씨의 팬사인회가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 취소가 돼서 중국에서 뒷말이 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류 스타 이준기 씨는 중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중국 현지에서 예정돼 있던 행사에 결국은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바로 이 기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중국 김우빈, 수지 팬미팅 사흘 앞으로 돌연 연기했다. 사흘 앞둔 팬미팅, 김우빈 씨와 수지 팬미팅을 돌연 연기했다. 그런데 주최 측의 해명이 흥미롭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 천재지변이라도 났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예쁜 여배우 유인나 씨는 중국에서 작품을 다 찍었는데 작품 다 찍어놓고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정은 또 속사정은 무엇인지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다 찍고 하차하면 정말 억울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드로 자다가도 어떻게 벌떡 일어난다. 박 대통령이 어제 TK 지역 초대선 의원들과 만났는데 그 성주는 나의 선영이 있어서 아끼는 곳이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성주에서 사드 배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주 내에 다른 지역이 있다면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주 내에 사드 미사일을 다른 지역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여지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 중국인데 한국의 정치 갈등을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고 나섰습니다. 어디에 사드 인터뷰 요청을 한다는데 야당 의원만 쏙쏙 골라. 그것도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 의원만 쏙쏙 골라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도 자신의 취지대로 짜깁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CCTV 경비령을 내렸습니다. CCTV 기자들 만나지도 마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데 CCTV 기자들 경계령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주 달래기가 혼선을 키우고 있다. 성주 내 다른 부지를 추천하면 검토하겠다라는 박 대통령의 말 때문에 이 지역도 아니고 저 지역도 아니고 이제서야 바꾸면 어떻게 하겠냐. 혼선을 키우고 있다. 경향신문의 비판 기사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사드 말고 다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새끼 샤망, 이름은 샤샤, 그리고 새끼 트라소니, 심바, 두 장의 사진, 서울동물원이 제공을 한 사진인데 멸종 위기종인 원숭이과인 샤망과 트라소니가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이 샤망은 긴팔 원숭이류 중에 가장 몸집이 큰 종이고요. 트라소니는 정말 멸종 위기종에 처한 동물인데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인데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또 행인을 덮친 차. 마을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치워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 버스는 왜 내리막길을 제동 없이 그렇게 굴러갔던 걸까요? 잠시 후 속사정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다시 사드인데요. 이 와중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반발인데 중국 가겠다는 사드 반대파 야당 초선 의원들 중국이 연일 한국을 압박하고 남남 갈등을 이용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왜 굳이 이때 사드 반대파 야당 초선들이 중국을 가겠다는 거냐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여러 중요한 뉴스들 중에서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제까지만 해도 단순 의혹이었습니다. 단순한 설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한국 연예계에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것이 구체적이고 꽤 치밀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현실화, 점입 가경이다 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옹졸하다, 치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복이 본격 시작되었다. 사드 협박, 중국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인가? 한류 스타들을 향한 중국의 사드 보복,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현실화됐는지 저희가 출력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연기, 취소, 하차. 하나하나씩 볼까요? 먼저 연기. 수지와 김우빈 씨가 출연한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이 중국 현지 포스터인데 함부로 애틋하게 중국 방영이 결정됐는데 팬미팅이 불과 사흘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김우빈 씨와 수지 씨는 당연히 중국 가서 팬미팅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코앞에 두고 중국 측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통보한 겁니다. 주최 측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취소했다.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번엔 취소입니다. 중국 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우리 걸그룹 왓썹 영어로 하면 잘 지내? 어떻게 지내니? 안녕 이런 뜻인데 왓썹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요. 5일 열릴 예정이었던 3만 명 규모의 한류 콘서트가 그리고 공연 2개가 도려 취소됐습니다. 하루 앞두고 취소됐다. 이거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하차입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유인나 씨가 2년 왕후의 남자를 리메이크한 상해 천사 천년 2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는데 촬영을 다 완료했는데 급기야 갑작스러운 이유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촬영해놓은 촬영부는 통편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한국 가수 김희철이 출연한 부분을 통편집해서 방송 자체가 연기됐다거나 이준기 씨는 비자를 발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연예계에 대한 사드 보복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인데 정성희 위원님, 그제까지만 해도 그냥 의혹이었는데 연기 취소 하차 줄줄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손이 사실 광전총국이라고 하는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인데요. 그쪽에서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인 문서나 지침으로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어저께 얘기한 대로 알아서 자제시켜라 하니까 힘이 쫙 퍼지면서 이제 한국 스타들의 그 중국의 진입은 완전히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가 불가항력적 이유다. 그러니까 나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이유나 원인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보통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하면 천재지변을 많이 얘기를 하는. 그렇죠. 뭐 장마나. 예. 근데 이제 이런 것 그 중국 당국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당 이제 기관지 어저께 우리가 인민일보 얘기했는데 환구시보라고 이제 그보다 작은 청년들을 상대로 한 자매지 환구시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터넷판에서 서울이 한류 드라마 연예인의 중국 활동에 제약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약이 있다는 걸 인정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가 사드 배치의 희생양이 되더라도 이는 중국 때문이 아니다. 니네 때문이다. 니네가 자초한 거다. 사드 때문이라는 걸 사실상 인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저께 얘기한 대로 WTO 규정에 따라서 상품에 대한 노골적인 이런 제재는 바로 제한을 대고 있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은 우리가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더욱더 지능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런 사드 보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한국이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이다라고 한국 탓을 돌리더니 중국 내에서 연예계
제약되고 있는 이런 보복도 결국은 한국 탓이다. 이렇게 돌리고 있는 셈인데요. 신화 웨이보에서 한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론조사 결과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시죠. 신화웨이보네요. 신화웨이보. 4일 여론조사 결과 28만 명이 참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댓글만 11만 개 달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86% 이상이 한국 연예인을 중국 방송에 출연을 금지한다면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한국 연예인들, 한국 오빠들, 내가 좋아하는 오빠들 방송 출연 금지 찬성이 86%가 넘게 나왔다. 그리고 황구15 사설에서는 이런 사설이 실렸는데 조금 전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한류 스타가 사드 배치에 희생양이 되더라도 이는 중국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자초한 것이다. 이계진 전 의원님 수요일에 나오셔서 대국답지 못한 치사하고 옹졸하다 이런 돌직구 날려주셨는데 오늘은 더 점입가경입니다. 그 연예인들에 관한 제재가 이제 화제성이 크죠. 국내 신문에도 이제 그걸 다시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 중국 내에서는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까지 했고 86%가 지지한다, 이해한다 그런 얘기죠. 전 이걸 보면서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인구가 한 14억 전후쯤 되죠. 정확한 인구도 모르는 나라예요. 14억 전후, 14 내지 15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거든요. 중국 인민이 과연 사드가 무엇인지 아는지 그리고 사드라는 것을 왜 한국이 배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 실체를 모를 겁니다. 배치가 이것이 왜 문제되는지 모르고 어떤 조작까지는 아니라도 여론몰이를 하는 당국의 분위기에 예전처럼 아직도 습관이 돼서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왜 사드를 배치하려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생각도 없고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더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런 데 동조했을 것인데 이런 분위기를 전하는 국내 언론들의 모습은 물론 화제성이 있으니까 신문 구독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일부 언론은 중국이 좀 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중국이 좀 더 세게 나와서 이거 봐라. 중국이 이 정도다.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중국은 대국다운 깊이와 무게를 가지고 이 사태를 봤으면 외교로 풀 일이면 외교로 풀고 이 원인이 북에 있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북의 핵 문제, 미사일 도발 문제를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가 왜 사드를 배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사드를 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화 웨이보에서 밝은 여론조사 86%가 한류 스타 출연 금지 찬성한다. 사드도 잘 모를 것이다. 이기진 전 의원께서 이렇게 보셨는데.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들. 정확하게 말하면 여론조사라기보다 온라인 설문이겠죠. 온라인 설문이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이렇게 우리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찬반 이렇게 하면 온라인 설문의 특징이 한국에서 언론사들이 여러 개 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온라인 설문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 클릭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이제 강력하게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클릭을 해서 찬성을 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연예인에 대한 이게 제재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투표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무게를 둘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게요. 이걸 좀 이슈화 시키고 싶을 때 언론에서 그 포를 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맞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층부, 고위층에서는 이걸 좀 이슈화 시켜서 한국을 압박하고 싶다. 근데 이게 중국의 일반 그 이계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반 이제 사람들까지는 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이렇게 큰 일인가 정도. 이제 그 남사군도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정말로 컸었는데 이 부분은 사드가 잘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소프트 파워로 대응을 할 것은 그 일반 국민들하고는 잘 지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중국의 국민성 자체에 대해 가지고 폄하하는 발언을 할 필요는 없고 정부에 대해 대응을 하고 뒤에 나오는 야당 의원들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보복이 단순히 한류 연예인을 제약하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 분열을 노리고 악용하려 하고 있다라는 정황도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특히
사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고 있는 야당 의원들만을 집중 공략해서 한국의 남남 갈등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출력문을 먼저 살펴보시죠. 야당에서 CCTV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이 CCTV는 감시용 건물 CCTV가 아니라 중국 TV 매체 이름이 CCTV죠. CCTV, 차이나 CCTV.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조간신문 기자를 만나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중국 언론이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기사를 쓰는 건 양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나는 CCTV 기자와 인터뷰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CCTV에 방영된 나의 인터뷰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명백한 왜곡이죠. 그러면서 김영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인터뷰에선 양국이 모두 냉정하게 대응하고 중국이 반한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했는데 중국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도해서 놀랐다. 김영호 의원도 놀라서 동료 의원에게 박정, 주승용, 장정숙 의원 등등에게 인터뷰 요청받고 거절하라. 그래서 이 의원들은 실제로 거절을 했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당의 비대위원장은 중국 취재에 아예 응하지를 말라. CCTV 경계령을 당 차원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민일보는 칼럼 중에 미국과 한국은 거만한 조치가 불러올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설을 싣기도 했다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 CCTV는 만나지도 말고 취재에 응하지도 말라.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에게 중국의 CCTV에서 필리버스터에 참가해달라 하는 요구를 몇 의원들에게 했고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중국에게 외교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CCTV 출연이나 인터뷰를 자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지침을 내렸다. 굉장히 잘한 조치로 보여요. 그렇죠. 어저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교와 국내 어떤 그 논란을 좀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김영호 의원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 언론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혹은 거두절미해서 일부분만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본인들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했다라는 건데 저는 국내 정치인들이 국내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 어떤 중국의 언론이나 정치인들한테 어떻게 휘둘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시 내지 당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들고요. 네. 어저께 제가 잠깐 이게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중 질환을 최대한 좀 활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는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저렇게 방방 뜨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방방 뜨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존심의 문제인데 지난 6월이었습니까? 그때 시진핑 주석과 황교안 총리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이 황교안 총리한테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석이 얘기했다는 건 국가의 하나의 정책인 거고 자존심과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관지나 이런 데서는 저렇게 더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게 악용되면 안 된다. 내부 의원들 단속한 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병민 전 의원님 오늘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국이 이렇게 노림수를 갖고 악용하려 하고 있고 야당의 지도자는 CCTV 인터뷰하지 말라라는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중국을 가겠다라고 계속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서 이게 논란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기 가겠다라고 주동하고 이제 주관하는 분이 김영호 의원인 것 같거든요. 김영호 의원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CCTV랑 본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내 인터뷰 내용을 왜곡했다라고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중국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 국제적 관계 속에서 악용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가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선 의원들 위주로 해서 중국에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거 좀 찾아보니까 김영호 의원이 일단은 더민주 사드 대책위원회 반대위원회 간사인데 이분이 대학을 중국 베이징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또 되묻고 싶은 게 제가 과거에도 도지구시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공산당은 생각보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잘 알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대권 주자급 때는 유명한 다선 정치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초선의원 한 명 한 명의 성향까지도 다 꿰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내 정치 현안이 굉장히 밝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 무역적인 외교 보복을 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을 분열시키면서 조금만 더 압박을 하면 국내 여론이 조금만 더 반대로 흐르게 되면은 아 사드 배치가 더 물러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악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더민주에서 한 하나 둘 셋 넷 6분 정도 의원들이 가시는 것 같은데 중국에 누구입니까? 김영호 의원 아까 말씀드렸고요. 박정호 의원이라고 초선 의원인데 박정호 어학원 원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아, 그 박정호 학원 원장님이 이번에 국회의원 되셨어요? 네, 돼서 간다라는 건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무슨 역할을 하실지. 신동근 의원, 치과의사 그 경력을 갖고 계신 예. 의원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국방이나 여기에 대한 경력들이 없으신 분이고 소병훈 의원, 김병욱 의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혜원 의원 이런 분들이 중국에 가신다라는 건데 홍보위원장. 가서 이제 이분들의 역할이 중국 내에 있는 여론들을 좀 듣고 오겠다.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지를 말 그대로 귀만 열고 듣고 와서 이걸 국내에 전달하겠다라는 목적이신 것 같은데 가는 것만으로도 중국에선 충분히 회자가 될 것이고 예. 이분들 전체가 사드를 본인들은 반대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당연히 아 사드를 반대하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방문했다라고 대대적인 언론 홍보 효과가 날 것이고요.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만약 한다라면은 여기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당론이 명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첫 번째로 당론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중국을 먼저 방문할 게 아니라 그렇다라면은 사드 배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미국 가겠다는 의원이 누가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에서 중국이 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의 이런 외교적 갈등에 대한민국의 야당 의원들이 거기에 소위 말하는 먹잇감이 될 필요가 있겠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면면을 들어보니까 국방위 소속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문 영역은 아니신데 사드를 반대한다. 어쨌든 국내 이슈고 대한민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인데 그거 꼭 중국까지 가서 반대를 해야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중국의 자세가 별로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그 남중국해 문제로 해가지고도 주변국하고 상당히 이제 안 좋고 대국이 뭐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드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사드는 사드고 한중 관계는 한중 관계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니라고 옆 나라들하고 다 안 좋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결국 중국한테 유리한 게 아닐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과연 그러면은 사드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결과냐?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냐? 저는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기 이제 소신이 있는데 그게 자기 자국 정치에서는 이렇게 좀 맞물려가지고 더 고통을 받고 이런 게 특히 한중이 이런 관계에서 이제 뭐 영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리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 보면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독도에 이렇게 올려다가 쫓겨나는 걸로 마케팅을 하고 그런 거꾸로 된 마케팅의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럼 지금 그때도 이제 당시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 사람들 너무 쫓아내는 것처럼 공항에서 하는 게 결국 얘네 도와주는 거다라는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 또 국민 감정 때문에 그 공항에서 쫓아내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잘 나가요. 지금 아베 정부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김영호 의원 같은 사람은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의원이고 뭔가 이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김영호 의원의 체면도 깎이는 거고 예. 중국도 간이 많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로 현명한 조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면 국민의당은 집안 단속이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사드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CCTV 인터뷰하지 말라. 잘 지켜주고 비판을 있는데 많이 했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부 단속이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 반대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사드 반대가 입장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단속이 이제 쉬운데 더민주 같은 경우는 그 사드를 배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사람들도 중국 안 가는데 애매한 분들이 왜 이렇게 중국을 간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얘기하셨지만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이번에 중국에 가는 6명의 그 이름은
국민 여러분들이 좀 똑똑하게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김종인 당대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아쉬운 게, 물론 그 김종인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리 이제 우리가 그 당대표로서의 힘이 얼마 가지 않을 거고, 지금 사실 레임덕 비슷하게 돼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국익과 관련된 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분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또 초선 의원들의 이런 돌프적인 행동에 대해서까지 당 대표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이 당 장악력이 이번 건으로 급속하게 빠질 것 같고, 예. 이 후폭풍은 어쨌든 지금 당대표인 김종인 대표가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 임기가 그 얼마 안 남아서 과연 영이 설지 궁금한데, 이기진 전 의원님, 네. 국회의원 대선배로서 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선 참 철없다, 철딱선이 없다. 초선 의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도 초선 때 혹시 저런 지단했는가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진짜 신중하게 발언조차 안 했었어요. 초기에 배우자,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배우자. 이 6분이 중국 만약 가면은 좋은 짜장면 먹고 아마 좋은 빼갈에 식사 대접 받을 겁니다. 네. 그러면 나는 한 3선 내지 5선 당 중진 같은 기분에 국회의원이 이런 거로구나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인가요 지금? 그분이 평소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의원 개인적인 소신과 판단에 당에서 뭐라고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 CCTV 접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정치 저렇게 해야 된다. 정치 저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모처럼 정말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저와 의견이 같아서 좋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했죠. 예. 다음에 혹시 대권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국가와 민족을 어떻게 지키고 이끌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이 선거에서 유리할까, 여기서 표를 얻을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여섯 의원들이 간다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당할 겁니다. 네. 충분히 이용당할 겁니다. 네.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 게시판에 고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번에 마을버스가 지나가던 행인을 덮쳤습니다. 한 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즘 차 사고 왜 이리 잦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내리막길에서 마을버스가 통제 없이 걸어가고 있고, 깜짝 놀란 버스 기사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마을버스에 타려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버스에 있던 승객이 아이고 저렇게 뛰어내리는 그런 급박했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결국 저 마을버스가 주정차 중이던 차량 5대, 그리고 행인 5명을 덮쳤습니다. 안타까운 목숨 하나가 또 희생이 됐는데, 급박한 블랙박스 영상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지, 사고 과정을 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장면, 저희가 한 장을 캡처를 했는데, 버스가 내리막길 밑으로 막 빠른 속도로 가니까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서 버스를 뒤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운전석 탑승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때 탑승만 했더라도 추락하는 버스,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는 버스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 아쉬움.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운전기사 이모 씨가 버스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변속 기어를 중집에 놓고 하차를 했다는 겁니다. 운전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그 이모 씨는 버스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초반에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이때 이미 버스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느라 버스가 움직이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버스가 내려가자 이 씨는 버스를 쫓아가며 운전석에 어떻게든 올라타려고 했지만 버스의 가속도가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붙었습니다. 결국 탑승에 실패했습니다. 버스가 운전기사도 없이 컨트롤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아래로 150m를 내려가며 보도의 행인 5명을 덮쳐서 이 중에 한 명인 김모 씨가 안타깝게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모 씨의 나이는 42살. 그리고 혼자 타고 있었던 38살의 승객 정모 씨는 달리는 차량에서 열려있던 뒷문으로 뛰어내려서 도로에 나뒹굴었지만 머리와 골반에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는 150m를 더 내려가서 주정차 중이던 차량 5대와 가로수에 충돌하고 겨우 멈춰설 수 있었는데요.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지금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인명사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을버스. 이게 한 사람의 부주의한 실수 때문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버스에 타고 있던 그 승객이 급박하게 뛰어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만약 저 승객이 뛰어내리지 않았더라면은 더 큰 부상을 당했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지도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마을버스 운전하는 기사분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분이 과연 제대로 숙련된 운전기사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랬다라면은 저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정차를 시켜놓고 기아를 중립해 놓은 상태로 내려서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의 나이가 67세신 것 같은데 고령의 나이라고 운전을 못하는 건 전혀 아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마을버스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상 시내버스와 비교해서 마을버스 운전기사한테 드리는 봉급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굉장히 작기 때문에 주로 어떤 분들이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몰리는가 하니 운전 경력이 높지 않은 분들이 주로 와서 마을버스 운전 경력을 쌓고 예. 그리고 와서 그분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것들은 시내버스로 더 옮겨가는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나 시스템을 받지 않고 투입되는 상황 속이라면 이와 같은 부주의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우려 걱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철저한 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나름대로 관리, 처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진짜 가만히 길가에 서 있다가 죽은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탑승이 못한다라면 쫓아가서 막 소리를 질러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대피시켰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 기사가 피하세요라고 소리만 질렀어도 뒤에서 버스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마을버스가 뒤에서 덮쳐서 안타까운 목숨 한 명이 희생이 됐어요. 42살이면 얼마나 젊고 팔팔한 그런 나이입니까, 정 의원님? 저기가 좀 아는데요. 수지에 있는 그 디지털 단지입니다. 젊은 벤처 기업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요. 저도 이제 매일 마을버스를 타고 오거든요. 아침에 나올 때 버스를 이제 주로 이용하니까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매일 저렇게 마을버스를 저 혼자 타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는 게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타기 때문에 이제 기사분도 주로 여성분인데 인사도 하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저렇게 있어서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데요. 여름에 그 더위가 굉장히 기온이 올라가 있고 또 그 비탈길일 경우에 얼마나 주차하는 게 좀 쉽지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기어를 중립으로 놨다는 거예요.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는 채웠습니다. 사이드는 이제 채웠는데 이게 기어를 주차에 뒀으면 괜찮을 텐데 파킹에 기어를 뒀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매뉴얼인데. 예, 중립에 두고서 사이드를 채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더위 때문에 또는 어떤 정비 이런 불량 때문에 기어가 풀린 거죠. 사이드가. 그리고 예.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는 건데 다시 한번 어떤 그 사고라는 거는 그 작은 어떤 안전 이런 거를 부주의한 데서 온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통식 실장님, 사실은 일반 승용차의 같은 경우도 언덕길에 이제 주차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주차 그러니까 파킹 기어에 두고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서 혹여나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 고인목을 앞바퀴에 딱 대잖아요. 근데 하물며 버스는 그래서 저는 요새 제가 궁금한 게요. 계속 이런 사고가 이어지는 게 예.
정말로 숫자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또 언론의 보도 경쟁 같은 게 있거든요. 한 번 이 큰 사고가 나면 이제 유사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착시 효과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우리가 한번 다음 주쯤에는 그걸 이야기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개인의 부주의가 제일 큰 원인이죠. 근데 이 개인의 부주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시스템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관광버스에 대한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 스쿨버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이걸 뒤에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문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런 마을버스에서도 이게 줄 정착 때는 뭐 정차할 때는 자동으로 뭐 시동이 꺼진다든지 이런 좀 장치들은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걸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같은 걸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제어 장치 이런 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 안전제일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못 하잖아요. 이거 왜 시동 안 껐냐? 안 껐냐? 차 시원하게 해놓으려고 시동을 끄면은 파킹 당연히 하죠. 예. 그것부터 잘못됐고 그다음에 길가에 댈 때는 틀어서 바퀴가 일직선이 되지 않게 닿도록 해놓은 예. 움직이면 걸리게. 군대에서는요 평지에 섰을 때도 버팀목 갖다 놔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그렇게 갖다 놓고 갖다 버팀목을 놨다 그러면 저 사람 맨날 답답해 그랬을 거예요. 그런 안전의식이 있다면은 매뉴얼대로 한다면은 이런 예. 일이 있겠습니까? 세월호 후에 그렇게 안전 우선하자고 해놓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결국 안전 또 일어날 거예요, 또.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의 코너 속 코너죠.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탐구 영역, 사탐 3가지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탐 영역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요즘 피서객들 많습니다. 곳곳에 해수욕장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어제 저도 먹거리 엑스파의 출장 때문에 부산을 갔다 왔는데 부산 해수욕장은 발디딜 틈이 없더군요. 바다 구경도 못했습니다. 사람 구경도 하다 왔는데 영덕 앞바다에서 피서객들, 행락객들이 많은 영덕 앞바다에서 조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데 바로 저 조스입니다. 그냥 상어가 아니라 저 정도면 조스다. 이숙현 칼럼니스트. 저 이빨을 보면 저건 조스가 분명해요. 네, 사실 어제 제가 이 포털 이제 보다가 무서워요. 네, 저 사진을 봤는데 이게 죽어 있는 애가 저렇게 무서워 보이면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뭐 이런 생각. 살아 있었으면 더 무섭죠. 더 무섭겠죠. 지금 나오는 네. 음악은 영화 조스예요, 조스.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4일이었죠. 4일 오전 5시 반경에 영덕 앞바다에서 이제 상어가 저렇게 포착이 된 거고 죽어 있는 상어가 발견이 된 건데 사실은 뭐 몇 년 전에도 계속해서 포항이나 이런 데서 상어가 발견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엊그저께 정 의원님하고 대기실에서 있다가 뭐 부산 해운대 물반 고기반이다 뭐 얘기하다가 아니다 물은 없고 고기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피크 시즌을 맞아서 지금 바다로 놀러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보내셔야 될 시기인데 저렇게 좀 위험한 이 상어가 좀 이렇게 등장을 해서 문제라고 이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네티즌들 이제 반응을 봤더니 어쨌든 상어가 지금 보호해야 될 그 어종인데 지금 저렇게 계속 죽어 나가도록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느냐 또 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뭐 이렇게 좀 검토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저 상어 사진을 좀 다시 한번 보고 계신데 계속 악상어입니다. 악상어. 이름이 악상어인데 다른 상어는 변온 동물인 것인데 저 악상어는 온열 동물. 그러니까 수온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뭉툭한 방추형의 저 몸매와 주둥이가 짧은 것이 마치 식인상으로 알려져 있는 백상아리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고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저 악상어들은 연어와 오징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 그러니까 연어와 오징어를 보면 거의 뭐 아주 초토화시킬 정도로 연어를 잡아먹는 그런 상어인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람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성질은 생김새처럼 난폭하다. 악상어.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상어 같은 경우는 현재도 보호어종, 왜냐면 샥스핀 같은 걸 많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싹쓸이하기 때문에 샥스핀을 잡을 때 저거를 상어를 잡은 다음에 지느러미만 잘라요. 지느러미만 잘라서 상어는 가라앉혀요. 그러면 이제 상어 같은 경우는 불에가 없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이제 고통스럽게 죽는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사람을 공격한 건 없는데
이제 경찰이 지금 수상 오토바이에 대해 상어 퇴치기 아마 소리 같은 거, 음파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예.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아직은 공격을 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경찰도 좀 이렇게 안전하게 이런 상어 퇴치기 이런 걸 부착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방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공포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물놀이를 안 한다거나 상어에 미리 겁먹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호종으로서 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어종이긴 한데 또 수온 변화에 따라서 동해안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약간 반가운 마음도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심은 하되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방금은 악상어였고 경북 동해안에서도 이 상어 출현이 잇따르는데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이번에는 청상아리 상어가 잡힌 적도 있고 길이가 한 105cm. 그리고 2012년,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덕 앞바다에서 이번에도 영덕 앞바다인데 청상아리 3마리가 잇따라 또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또 동물의 왕국을 즐겨 시청했던 시청자로서 청상아리는 또 잡식성이라 사람도 공격할 수 있다. 자, 그게 경북 쪽에 많이 나오네요. 근데 예. 이 엉뚱한 이야기인데 경북에는 제사상에 상어고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까? 돈백이라고 해가지고 산적으로 해서 하는데 참 그 생각이 왜 갑자기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입맛을 다시는 분이 한 분 계셨군요. 혹시 모르니까 상어는 이 건전지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몸에 건전지를 사람이 지니고 있으면 상어가 그 건전지에서 나오는 그 전기의 흐름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몸에 건전지만 지니고 있어도 상어가 회피를 하거나 도망을 간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혹시 이 악상어가 무서우신 피서객들이면 수영복 안쪽에 건전지 하나 두꺼운 거 차고 다니시면 그래도 좀 안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저도 호기심 천국에서 봤어요. 사이탐구 영역 이번에 2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대생들의 주장을 학교 측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대생들의 시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총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총장 명의로 골프대회를 열어서 지금 현재 이화여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골프가 과연 이 와중에 옳은 것이냐? 이대생은 현재 성금 8천만 원을 모았다고 하고 총장을 퇴진하라 이런 주장이에요. 저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이대생들의 시위를 보고 신인류의 등장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위의 양상이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학생들의 시위와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우선 이제 가장 재밌는 게 시위대에 들어갈 때, 장소에 들어갈 때 외부인들의 어떤 진입이나 침투를 금지하기 위해 가지고 초록색 밴드를 줘서 그 밴드를 확인한 사람만 들여보내는. 팔찌를 준다고요? 에버랜드나 이런 데 들어갈 때 팔찌 끼워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자유이용권? 예, 자유이용권 들어가는 것처럼 딱 팔찌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보통 들어가서 운동가요를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운동가요를 모른다 해도, 님을 위한 행진곡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침 이슬이라도 부를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우리 소녀시대의 노래를 주로 부른다는 거죠. 예. 그것도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보트에 나와서 이렇게 손도 흔들고서 이렇게 나와서 주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신원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모두 얼굴을 해서 서로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답니다. 예. 누군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나를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나는 여기 와 있지만 내 신분은 안 된다.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혹시나 신원이 드러났을 때 인터넷 공간 안에서 있을 악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름도 안 부른다면서요? 벗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벗. 우리는 과거에 하구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더 예쁘게 해서 또 벗이라고 부르고, 이런 상태들이 시위 자체의 목적은 달성하게 하지만 나의 신원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속성을 보여주면서도 네. 일견 굉장히 어떤 폐쇄적인 시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을 목표 자체가 공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연대를 어떤 특성을 하거든요. 연대도 금지. 예. 우리는 우리끼리만 한다는 그런 폐쇄주의적인 특성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군요. 들어요. 좀 신기한데 이대 학생들의 주장은 총장이 사퇴다.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 선 총장이 총장명 골프 대회를 계속 열겠다, 강행하겠다. 김 전 의원님 예. 지금 이러고 있어요?
공문이 나갔다는 건데 에이스 아카데미라 그래서 이게 이제 최고 지도자 과정 같은 그러니까 실제 학내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대에서 거의 최초로 남성에게도 참가하는 사람에게 특별 동문 자격증을 그 수료증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총장배 골프 대회를 그러니까 거의 매년 열어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관례에 따라서 총장배 골프 대회를 연다라고 아마 공문이 나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렇게 시위가 격화돼 있고 총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와중에 골프 대회가 웬 말이냐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위 과정들이 일단은 애당초에 시위를 하던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원하는 1차적 목적은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1차적 목적 달성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총장과의 마찰, 거기에 공권력이 투입됐던 것들에 대한 앙금이 좀 남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상호 간 신뢰가 일단 급격하게 무너진 것 같은데 말씀하는 도중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바로 최경희 이대 총장이 학생들의 사법 처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앞서 점거하는 과정에서 교수 등의 5명을 일종의 감금을 했던 그 주동자들 학생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총장을 비롯한 그 당시 감금당했다고 있던 그 교수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대학 평의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불법 감금을 주도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자라고 일단화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정도쯤 됐으면 대학이라는 곳은 대한민국 최고 지성의 공간이고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원만하게 수습할 책임과 의무가 교수, 직원, 학생들 모두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시위를 주도하고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 입장에서도 나름대로의 탈출구 해결책들을 원만하게 모색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와중에 골프다. 이숙현 칼럼니스트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처음에 느꼈던 게 2가지가 혼재돼 있는데요. 이 와중에 참 일 열심히 한다. 일 열심히 하신다. 이거는 뭐 지금 학내 상황과 무관하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돌아가는 행정의 영역일 수도 있으니까 이 바쁜 와중에 총장이 일일이 사인하고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정해진 날짜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냥 보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총장이 워낙 바쁘셨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정무적인 감각이 정말 떨어진다. 정무적 감각 떨어진다. 모든 언론이 지금 학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가롭게 보이는 저 골프 공문을 꼭 이 시기에 보냈어야만 했을까. 그 2가지 좀 상반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경찰 얘기 잠깐 좀 드리면 그 지난 3일 날 이제 그 평생 그 단과대학을 포기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 학생들이 총장한테 요구했던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처벌하지 말라. 그랬더니 총장이 다시 나와서 오케이. 아무런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서대문 경찰서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소위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교수와 교직원들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경찰에서는 어쨌든 112로 신고가 들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었고 그러자 오후에 이제 나온 얘기들이 그럼 총장은 학생들 앞에서 기만 행위를 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수들한테는 처벌하라고 얘기해놓고 본인은 안 하겠다고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이중적인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었었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여론상 안 좋게 흘러가니까 지금 오늘 저렇게 탄원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측과 이 학생 측의 갈등이 지금 총장 거취 문제를 두고 계속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사탐 3번째 영역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중년의 탤런트들, 싱글 탤런트들이 가상 연애를 하는 불타는 청춘인가요? 불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상 연인으로 나왔던 김국진 씨와 강수지 씨가 보랏빛 향기. 저 참 좋아했는데. 진짜로 연애한다라고 공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어제 저녁 때 이 두 당사자가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축하하는 의미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다 여학생들이 어렸을 때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장기자랑 때 다 그거 불렀어요. 열이면 열곡, 내리 보랏빛 향기 불렀었는데 김국진, 강수지의 열애 인정, 직접 밝힌 소감, 어제 저녁 늦게 소감이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진 씨가 야, 살다 살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구나.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걸 경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 프로그램을 할 때만 해도 여성과 커플을 이룬다는 것에 부담이 컸는데 벌써 이제 성을 뺐어요. 수지와 함께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저 친구 괜찮다 느꼈다. 당연히 내가 먼저 사귀자고 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좋더라.
강수지 씨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20년쯤 국진 오빠를 벌써 호칭이 바뀌었죠, 오빠. 국진 오빠를 제 콘서트에 계속 불렀고 항상 와줬다. 만약 당시 서로 많이 바쁘지 않았다면 더 일찍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한창 지금 좋을 때입니다. 더 일찍 만났으면 좋겠다. 김국진 씨가 어렸을 때 수지가 꼭 나를 콘서트에 불렀다. 엄청 바빴던 와중에도 갔었다. 결혼 여부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니 지켜봐 달라. 지켜봐 달라. 강수지 씨 참 많은 남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짝짓기 프로그램은 방송의 이제 영원한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짝짓기라고. 아니, 그 짝을 이렇게 지어주는 뭐 데이트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이게 보면은 그리고 짝짓기 이런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저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건 뭐 두 분도 그렇고 방송 입장에서도 되게 볼 때 호재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들어요. 뭐 우리 결혼했어요.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SBS에. 그리고 이제 불타는 청춘인데 제 주변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게 짝을 보면서 내 이야기구나 싶었는데 요새는 이제 불타는 청춘을 보면서 내가 저기에 이제 감정이입이 됐나. 예, 이제 우리 시간이 결혼했어요. 흘렀다 이런 건 이제 애들 소꿉장난이고 뭐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김국진 씨와 강수지 씨 모두 돌싱 커플이라고 본인이 뭐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혼 경험이 있어요. 김국진 씨는 2003년 그리고 강수지 씨가 2006년 이혼한 뒤 현재 딸과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김 전 의원님 뭐 이성과의 만남에 더 신중한 편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수지 씨가 했던 이 인터뷰 메시지를 보면 저는 약간 그게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딸아이가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그 아이에게 누군가 옆에 지켜줄 사람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결혼을 생각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이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아이가 걸리기 때문에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와이프랑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엄마 아빠가 그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라고 했을 때 저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지라고 얘기했는데 와이프는 정반대인 거예요. 와이프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은 그건 축하해 줄 일이지. 근데 다만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성 아들일수록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딸은 또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응원하고 그나마 그래도 저는 이 두 커플의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또 그러네요. 강수지 씨가 가지고 있는 자제분이 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엄마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강수지 씨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좀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진짜 두 커플이 좀 좋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바람들을 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국진 강수지 커플이 정말 화제긴 화제예요. 방금 저희가 화면 잡아드렸는데 동아일보가 그 엄숙한 동아일보가 칼럼도 썼어요 오늘. 김국진 강수지의 리얼연애. 예, 오늘 홍성은 의원이 썼는데요. 저거 PD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데 이게 사실 그 케미라 그러죠. 잘 둘이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해서 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어떤 승부처랄까 이런 거는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드라마는 한계를 느껴요. 왜냐하면 그건 연기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감정을 연기하는 건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감정 자체는 진짜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건데 이런 감정이 진짜로 발전을 해서 실제로 연애하는 것까지 왔으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시청자들이 가지는 응원이라는 이런 것도 정말 진짜일 것 같고요. 저 두 사람이 잘 됐을 것 같고 한 번도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때 당대의 탑스타 강수지. 모든 남성들이 대한민국 남성이 좋아했던 청초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의 강수지와 한때 잘 나갔던 김국진 씨 아닙니까? 제가 프로그램 할 때 가끔 만났던 분들이죠. 그렇죠. 제 나이에 보니까 귀엽네. 예. 근데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김국진 씨는 수지 맞은 것 같고 예. 강수지 씨는 김국진 씨가 몸무게는 많이 안 나가도 사람이 진중한 사람 같아요. 진국이다. 국진을 거꾸로 그래서 하면. 예. 진국이다. 진국이다. 수지 맞고 진국 잡았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개그가 됐나 모르겠네. 이런 걸 우리는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잘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왜냐면 좋겠어요. 장수 시대니까 지금 네. 잘 만나면 괜찮을 겁니다. 네, 보랏빛 국진이 하여튼 두 사람의 만남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뉴스입니다. 이제 리우 올림픽,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 개막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뒀건만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정말로
올림픽을 하루 앞둔 모습치고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 특집 황당 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베스트 3 준비했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리가 88 올림픽도 이보다는 더 완벽하게 치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황당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공개합니다. 벌써 나온 동물들이 심상치 않아요. 뭐 쥐, 악어, 올빼미입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올빼미, 악어, 대형쥐가 판친다. 어디에? 실제로 올림픽 경기가 펼쳐질 올림픽 공식 골프 경기장에서 저런 동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지금 올빼미들 굉장히 포악한 성격으로 알려진 굴 올빼미인데 골프장 벙커에 저렇게 안락고 굴파고 삽니다. 아빠 올빼미는 선수들이 올까봐 밖에서 지키고 있고 저 대형 쥐인데 카피바라는 한 40마리가 골프장 안에 서식을 하고 있답니다. 몸 길이가 130cm에 이르기 때문에 이 40마리가 골프 선수들이랑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나무에 다람쥐 사는 건 애교고요. 더 심각한 건 그 뭡니까? 골프장 호수에 악어가 저렇게 사는데요. 몸 길이가 3m가 넘어요. 카이만 악어인데 악어 수십 마리가 골프장 호수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느긋해서 호수에만 있으면 좋은데 호수 부근을 저렇게 어슬렁어슬렁해서 일광욕을 또 즐긴다고 합니다. 라운딩 하는 거죠. 라운딩을 지금 악어님께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전인지 선수가 바로 저 골프장에서 이제 올림픽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전인지 선수가 저 쥐만 봐도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브라질 올림픽에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출전을 포기한 선수들이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모기는 될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전인지 선수가 이런 골프장 환경을 알았으면은 진짜 끝까지 강행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악조건 속에서 한번 멋진 성적 한번 내기를 응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빼미가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격이에요. 우리가 또 동물의 왕국을 자세히 봤기 때문에 올빼미의 둥지를 공격하는 적대 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곳 벙커에 만약에 공이 빠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올림픽 기간 중에는 골프 중에는 벙커에 빠진 공을 선수가 직접 가서 건져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어디서 저런 골프 그 장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라운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생동물의 천국이라는 그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그 골프 저 경기에는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미리 가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면서 뭐 라운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리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황당하기도 하지만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미국 유명 스포츠 블로그 데드스핀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올림픽 골프 경기는 골프장이 아닌 동물원에서 치러질 것이다. 지금 저 악어는 우리나라 동물원에서도 보기 힘들고 뭐 동남아의 악어 농장쯤은 가야 볼 수 있는 크기인데 갤러리로 생각하고 해야죠. 생각하고. 희한한 갤러리들 앞에서 한다. 예. 아마 그쪽에서 주최 측에서 뭐 안전이야 좀 해주겠죠. 예. 사실은 윤태호 실장님, 우리 박세리 선수가 예전에 그 호숫가에 빠진 공을 양말을 벗고 그 흰색 소매를 드러내고 그 이제 까만 종아리하고 흰색 이제 발목이 이제 대비가 돼가지고 극명한 효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악어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리우 올림픽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올림픽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브라질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좀 저는 약간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조금 조롱하는 듯한 이렇게 깔보는 듯한 느낌의 그런 뉘앙스를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리우 올림픽이 좀 잘 돼가지고 전체 남미 그리고 뭐 브라질 국민들의 좀 자긍심 같은 게 예. 올라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악어는 치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리우 황당 뉴스입니다.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선수촌에 입촌을 거부하는 대표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중에 미국의 농구 대표단은 뭐 선수단 숙소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호아 크루즈를 인근 항구에 정박시켜서 호아 크루즈를 숙소로 삼고 있다. 바로 저겁니다. 미국 농구 대표팀의 숙소는 바로 저 초호화 크루즈인데 저기에는 수영장도 있고요, 헬스 시설도 있고요, 사우나도 있고 마사지 시설도 있고 저렇게 아름다운 스파와 수영장과 멋있고 깔끔한 시설도 돼 있습니다. 숙소가 얼마나 형편없길래 이수경 칼럼니스트 저런 유람선까지 등장을 한 겁니까?
일단 이 기사를 봤을 때 이 사대주의라고 누군가 욕을 하시겠지만 역시 미국은 좀 다르구나라는 인상이 들긴 들었어요. 예. 이 스케일 자체도 다르고 선수들에 대한 배려도 다르고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직접 배관공까지 직접 왔다고 하죠. 시설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미 알고 뭐 청소할 사람들, 화장실 고쳐줄 사람들에서 이미 다 세팅을 끝내놓고 깨끗한 상황에서 이제 선수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다라는 배관공까지 데리고 왔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크루즈. 예. 사실 저기 안에 있으면 별로 경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나오고 그렇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직접 그 농구 선수들은 아예 저렇게 초호화 크루즈선에 투입돼가지고 직접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니까 사실은 미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정부에 사실 감사할 일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미국만 조용한가 했더니 우리가 단지 돈이 써서 이거 다 해주는 거다라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IOC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랑 이렇게 서로 등지지 않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해석이 정략적인 나와요. 목적도 있다. 예. 왜냐하면 2024년에 올림픽을 이제 그 미국에서 개최하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얼굴 붉힐 일 있으면 나중에 좀 밉보이면 안 좋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2024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해서 최대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하나의 조치로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탁구 선수 대표단 같은 경우는 선수촌에 커튼이 없어서 직접 탁구 대표 선수단이 커튼을 다는 영상. 그리고 인도 선수들은 방에 들어갔더니 침대가 없이 소파만 있어서 이런 본국의 팬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많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는데. 저는 브라질을 2번 가봤는데 예. 참 크고 좋은 나라죠. 인구도 한 1억 단위 되고 자원 많고 다양한 기후와 뭐 정말 농사짓기 좋고 얼마나 좋으냐면요. 신이 은퇴 후에 가려고 감춰둔 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그 1억의 국민들이 잘 다루지 못해서 이런 조롱을 당하는데 정말 국민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돼요. 아무리 예. 좋은 땅을 가져도 우린 손톱만한 나라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 어쨌든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뉴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황당 뉴스 세 번째입니다. 네. 불편하든 말든 이래도 저래도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따봉. 현지에서 이 따봉이 통한다는데 따봉하니까 또 이런 광고가 생각납니다. 이래서도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브라질에서도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따봉. 근데 현지에서도 따봉이란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따봉만 외치지 뭘 고쳐달라면 고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브라질이 대통령이 탄핵 상태이고 대통령 직무대행이 있어요. 근데 직무대행은 말하자면은 야당 소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행정 자체가 좀 잘 안 돌아가는 면이 있고 뭐 내일 개막식에도 이제 예산이 이제 작다 뭐 안 작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저는 좀 잘 됐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 좀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들이 이럴 때는 좀 연대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발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림픽이라는 게 세계 화합의 장인 거고 또 이럴 때 돼 가지고 5대양 6대주에 다 골고루 가보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아까 따봉 광고를 뭐 알면 아재 이러지만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브라질에 대해서는 2개 정도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펠레 축구에 그리고 이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 네. 이 정도고 뭐 브라질은 별로 이제 와닿지 않는 나라였는데 따봉이라는 광고로 이제 인식이 됐는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스포츠부 기자가 현지 르포를 쓰고 있는데 선수촌에 제발 변기 좀 고쳐달라라는 선수의 요청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 따봉을 외쳤는데 아직도 변기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세면대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 기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입주할 때 내일 고쳐주겠다라면서 주최 측이 역시 따봉을 외쳤는데 오늘이 5일인데 아직까지도 물이 안 나오고 있다. 따봉은 일단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예. 기사가 재밌게 썼는데 따봉. 이렇게 무슨 불평을 얘기하면은 돌아오는 건 일방적인 미소와 엄지척, 예. 따봉이다. 그러니까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를 해도 저쪽에서
그 국민적인 어떤 그 특성이겠죠. 어떤 낙관성 이런 거와 그 미소와 함께 이렇게 따봉하고 외치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브라질 국민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예. 그럼 아까 뭐 악어 다 즐기고서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경기장까지 금방 갈 거리가 1시간 45분이 걸렸대요. 교통 체증 때문에.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원래 이렇게 막히냐라고 하니까 택시기사도 웃으면서 따봉. 한국 사람들이 근데 더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따따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봉. 한국 사람은 대단해요. 따따봉. 이번에 미국 대선 뉴스입니다. 여기도 황당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급기야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어울리지 않게 서민 흉내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어색합니다. 김정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탈한 이미지를 내세우려 햄버거, 치킨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트럼프. 그런데 포크와 나이프는 영 어색하기만 합니다. Donald Trump does? Oh my God, you gotta eat it with your fingers. 장녀 이방카의 친엄마이자 트럼프의 첫째 부인 이바나와 코믹한 피자 광고에도 출연한 트럼프. Ivana, it's wrong, isn't it? But it feels so right. Then it's a deal? Yes, we eat our pizza the wrong way. Crust first. 정작 현실에선 피자 한쪽도 마치 정식처럼 포크와 나이프가 필요했습니다. 힐러리 역시 카메라를 의식하며 케이크조차 먹지 않아 구설에 오르는가 하면 I learned early on not to eat in front of all of you. And you want to take off just a little bit off the top right here, Okay. and then just eat as much as you want. 대중교통인 지하철 타려다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표심 저격의 한창인 트럼프와 힐러리. 연출된 모습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마지막에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항상 스테이크나 이런 우아한 정식만을 먹다 보니까 우리가 치킨을 먹는데 포크와 나이프를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 대선 때도 또 정몽준 당시 회장님께서 버스 요금이었나요? 당시 그걸 몰라가지고 한번 봉변을 치른 적이 있었죠. 예, 그 횡재가 많이 됐었죠. 이제는 뭐 정계를 은퇴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그 청문이 아니고 TV 토론 과정에서 이제 버스 요금이 얼마냐는 질문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70원이라고 하셔가지고 70원. 망신을 당했어요. 그때 예. 이제 사실은 1,000원이었습니다. 1,100원인데 이거 카드를 내면 1,000원으로 깎아주는 것이었는데 그때 제가 정치부에서 파견을 나가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평생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해오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약간 중년의 어떤 노인분이셨는데 내가 버스 요금을 1,000원인데 당시에 100원이라고 했어도 용서를 하려고 그랬다. 야, 웬만하면 100원이라고 말했어도 용서해 주려고 했었다. 70원 너무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트럼프나 힐러리처럼 서민 코스프레를 예. 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아까 저도 마을버스 탄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마을버스 안 타고서 탄다고 했으면 분명히 드러났을 겁니다. 저는 네. 정말 타거든요. 아침에도 우리 아침에 밥 먹을 때 맥모닝 예. 그러면 저는 그냥 손으로 먹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그렇거든요. 근데 저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치킨 갖다 놓고 이렇게 이걸로 먹습니까? 안 뜯어져요. 썰어 먹지도 않죠. 예. 소민 보스크레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평소에 안 사는 사람이 저렇게 하려는 거 오히려 역풍만 불 것 같은. 그래서 그 이후에 정몽준 의원이 이제 지지층 앞에서 윤태곤 시장이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저의 지지자들에게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교통카드를 주셨다. 이걸로 이제 타고 다니겠습니다라고 쭉 했는데 그게 청소년 카드여가지고. 청소년용이 써 있어서 망신한 분. 샀는데 저 보니까 미국이 이제 정치 선진국이다 하지만 먹방만은 한국 정치를 따라갈 수가 없죠. 예. 먹는 거, 시장, 재래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어묵. 정말로 저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면 정말로 먹방의 1인자,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네. 음식을 저 사람처럼 맛있게 먹는 사람은 없다. 그래가지고 정치인들 훈련 많이 해요, 사실. 특히 대선주자급 되는 사람들은. 김병민 전 의원님, 트럼프가 지지율이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과 거의 비등비등한 것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 무슬림 참전 용사를 비하하는 발언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곤두박질쳐서 다시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다. 10%포인트 정도 벌어졌다. 이건 지난주 이맘때인가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컨벤션 효과를 얘기했을 때 드디어 트럼프가 힐러리 후보를 거의 앞질렀기 때문에 이제 진짜 미국 대선 승부가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연이은 악재 발언들 때문에 공화당 주류 세력까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혹시나 트럼프가 낙마할 경우까지 대비해서 지금 플랜 B를 짜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치킨을 포크와 나이프로 먹다가는 지지율이 더 추락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찾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개막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개막식 리허설이 현지에서 있었는데 철통보안에 붙였는데 그 개막식 사진들이 SNS를 통해서 유출이 됐습니다. 미리 보는 개막식 한번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주 경기장에서 폭죽이 환상적으로 터지는 모습, 내일 개막식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철통보안이 요즘 SNS 시대에 가상치나 한 얘기입니까? 다 공개하라. 거의 그 수준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공개가 됐는데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모습. 역대 올림픽 개막식 중에서 아마 단연 화려한 브라질다운 개막식이 준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저희가 준비해봤고요. 뉴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8시에 시작됐던 남자 올림픽 축구 C조 경기에서 대한민국과 피지 국가대표 간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피지를 8대0으로 이겼다. 물론 두 나라 간의 축구 격차가 워낙 크긴 하지만 류승호가 해트트릭, 그러니까 3번 연속 골을 넣은 겁니다. 8대0으로 대승을 거뒀다라는 기분 좋은 뉴스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의 금운동 메달 소식을 기다려보면서 리오 올림픽 기간에도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